2025 대비 초등 임용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일 먼저 초등 임용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 출제 범위를 공부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일단 그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초등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등교육과정 전 영역을 출제 범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한 번씩 교수님과 수업을 해보셨죠. 교육과정은 시대가 변화하면 교육과정도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은 올해 2024학년도 대비 시험이니까 내년 2025학년도 대비 시험이겠죠. 그러면 2025학년 대비 임용고사를 볼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면, 1학년부터 4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이 부분이 2022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이게 선생님들 지금 올해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임용에서는 2학년만 2022였지만 이제 내년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1부터 4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가 되고 5, 6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할 때 다소 선생님들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말하는데,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영역이라는 것은 실제 채점 기준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를 예로 들었을 때 보시면 출제 근거라고 되어 있죠.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국어,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교사형 지도서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마찬가지 미술과도 보시면 미술과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교과서라는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교사형 지도서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임용고사를 대비해서 공부할 것은 교육과정이라는 건데, 교육과정과 관련지어서 국가에서 제시해주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교과서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교과서를 가지고 누가 지도합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선생님들 지도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참고하는 게 교사형 지도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크게 세 가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예요. 자, 근데 이 교사형 지도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 지도서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검정 지도서라는 게 있어요. 국정 지도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작권이 지금 일반 출판사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와 관련지었을 때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겁니다. 국어나 사회나 도덕, 수학과학 쭉 봤을 때 국어하고 도덕은 국정 지도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보는 지도서의 내용이 공통이겠죠. 그러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입니다. 이 검정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채택하는 출판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이게 지도서가 국정이든 검정 지도서든 공통된 기준이 뭐가 될까요?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 임용고사의 출발점은 국가에서 제시해 놓은 교육 과정을 출발점으로 해야 됩니다. 왜? 교육 과정이 공통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자, 그럼 이제 출제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선생님들 2015 개정 교육과정 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 지도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도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정이든 검정이든 지도서가 제시가 되는데, 교과마다 조금씩 지도서가 선생님 제시되는 체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지도서에는 어떤 건 다 들어있으냐면 여기 보면 뭐 교수학습의 실제, 지도의 실제, 수업의 실제가 실제 이제 애들을 뭐 할까요?
가르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교사들이 보는 지도안이 들어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앞부분 제1부 또는 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서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도서에 선생님들 부록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출판사는 뭐 부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뭐가 있을까요? 교과, 교육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 교과, 교육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자,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지도서는 국정, 검정, 지도서가 있더라. 그럼 이 지도서의 틀, 체계를 보면 교육과정 내용이 있고 이게 보통 지도서 총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의 실제 부분, 이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통 강론, 지도의 실제, 이걸 강론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이제 실제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은 이미 각 교과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러한 내용을 지도서에서 제시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 하면 교과 교육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교과, 교육론 이렇게 선생님들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다가 교과 교육론 내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어디 2022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교과 교육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올해는 2024학년은 2022 교육과정이 1, 2학년만 관련되기 때문에 자, 1, 2학년은 선생님들 국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학, 그 다음에 통합교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론 창체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 출제 범위였습니다. 자,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더라? 3, 4까지 2022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의 범위는 2015보다는 2022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러면 임용고사를 출제하신 분들이 문제를 출제하겠죠. 예를 들었을 때 뭐 교육과정 문제,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강론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2021, 2022, 2023, 2024, 2025 쭉 우리가 문제를 봤었을 때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가 선생님들 지금 5점짜리 문제라면 하위 문항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3개로 나눠질 때 다시 이 3개의 문항에서 교육 과정을 묻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묻는 문제가 있고 교과 교육론을 묻는 문제, 뭐 강론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 교과 교육론을 골고루 해서 선생님들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서 강론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임용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강론이 통합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을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해야 될 순서는 제일 먼저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강론 이렇게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부할 때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임용고사는 기출문제가 반드시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강론 순서로 공부하는데 자, 이것들 실제 제가 국어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실제 이제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 공부의 출발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출을 분석하는 게 모든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을 분석할 때 출제 연도가 있겠고 교육 과정이 있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자, 배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4점, 3점, 4점 이렇게 해서 총 3문항이 나오는데 더하면 11점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사에서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게 국어입니다. 4, 3, 4 이렇게 쌤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강론에서 출제자가 예시문을 이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5학년 글을 요약해요, 바르게 말해요, 또는 교육론에서 장문이론 이런 것들을 발췌해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를 통해서 쭉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뭐가 출제가 되어 있는가 기출을 통해서 실제 수업할 때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본문 내용을 한번 제가 볼게요. 제일 먼저 볼 게 선생님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그렇지. 출발점이 교육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육 과정인데 국어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으면 14는 2021 2022, 562, 2015잖아요. 그래서 1부터 4학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볼 때, 자, 우리 대학에서 선생님들 공부했을 때 교육과정의 4대 요소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육과정의 4대 요소는 뭐가 있냐면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을 거예요. 자, 어떤 교육과정들 간에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이제 근본 뼈대를 해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식으로 제시했는데 2022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는 걸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틀에도 차이는 있어요. 그럼 교육과정 설계 개요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성격 및 그 다음에 무엇? 목표가 있습니다. 성격 및 목표.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내용 체계 및 무엇? 성취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더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는 게 있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국어과의 성격 및 목표, 그 다음에 국어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교과서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문법, 문학, 그 다음에 2022는 뭐가 있죠? 우리 중고등 때 매체와 언어, 매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별로 뭐가 있더라? 이렇게 영역별로 내용 체계표가 이렇게 제시가 된 거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 체계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 체계표가 쭉 있으면 이 내용 체계표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내용 체계표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기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취 기준 그래. 그럼 이제 듣기 말하기에 뭐가 있어요? 성취 기준.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이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성취 기준에 무엇? 해설.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해설이 있고 오른쪽 보면 성취기준 적용시 무엇? 고려사항.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용 체계하고 그 다음에 뭐다? 성취기준입니다. 그러면 내용 체계표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 요소를 지도하면서 달성해야 될 기준을 성취기준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성취기준을 여기서 도대체 뭘 강조해야 될 것인가? 교육과정에서 이 성취기준 해설이라는 걸 제시해 줍니다. 해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고 듣고 말 차례를 지키며 대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교육과정에 보면 여기서는 뭘 강조해라? 상호 교섭을 강조하는구나. 그럼 이걸 지도할 때는 상호 교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 차례를 지키면 상호 교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 차례라는 것은 상호 교섭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말 차례 교환 신호를 제시해서 말 차례를 지켜봐라.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애들을 지도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쭉 나오다 보면 이제 뒤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교수학습 및 평가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렇게 평가의 방향, 방법 이렇게 제시가 돼요. 자,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자,
임용고사의 출제는 교육과정이 가장 기본인데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봤더니 먼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성격 및 목표, 2번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3번 뭐가 있더라? 교수학습 및 평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2번에 제시된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나 지도서, 강론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쭉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또 2022를 봤으면 또 2015를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같은 맥락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을 봤어요, 이제. 그럼 교육과정을 봤으면 이제 뭘 봐야 돼? 지도서를 봐야 되겠죠. 그럼 지도서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총론, 그 다음에 무엇? 강론, 강론이 지도의 무엇? 실제,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파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도서 총론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더라? 강론 또는 불호. 이제 근데 강론은 지도의 실제 파트로서 교과 교육론, 교육과정 이걸 그다음 지도서 총론을 완벽히 공부한 1, 2월 달에 공부한 다음에 이제 3, 6월부터 지도서 강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1, 2월에는 총론과 부록 파트를 쭉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서 총론 내용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국어 능력의 발달 특성 또는 넘겨보면 뭐 국어과의 교수학습 원리 이러한 것들이 지도서 총론에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지도서 총론에 보면 예를 들면 뭐 국어 교과서의 체제와 특징, 그러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보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지도서 총론에. 자,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지도서 부록, 그러니까 이 부록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교과 교육론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지도의 실제 강론 부분을 공부할 때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요즘 1, 2학년, 1학년은 학교 올 때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 이게 기초 문식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도서 부록을 보면 기초 문식성 지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록의 기초 초기 문자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나와 있죠. 또는 한글 해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뭐 나자, 자음자, 모음자 의미가 있는 낱말 문장으로 확대시켜라. 뭐 발음 중심 방법 또는 뭐 의미 중심 방법 이러한 것들이 부록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선생님들 초등학교 실제 선생님 교과서예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봐봐. 소리내어 낱말을 뭐해라? 따라 읽어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낱말을 선생님들이 읽더라도 여기서는 나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친구 또는 친, 너, 나, 너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 이런 낱말들을 소리내어 읽어봐야 돼요. 이 낱말들은 애들에게 친숙하겠죠.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두 번째가 뭐냐면 재미있게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럼 1학년 1학기에서 뭘 지도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음자를 지도하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하겠죠. 2단원에서. 3단원에서는 뭐냐면 다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야, 어여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들 지금 모음자의 무엇? 이름, 아야, 어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지금 뭐야? 자음자의 이름이잖아요. 자음자의 이름. 이번 임용고사의 기억, 디귿, 시옷 요거 쓰는 것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글자를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습니다. 아, 여기서는 단어를 지도하고 낱말이니까 단어가 되겠다. 단어. 여기서는 자음과 그 다음에 무엇? 모음. 그걸 통해 글자를 만들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글자를 지도할 때 낱말식, 또 단어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모식, 음절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자음, 모음, 자모식이고 이게 단어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도서 부록 지도에 실제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의 실제 파트와 관련지었을 때 이런 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부록 파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낱말식, 잠오식, 음절식, 문장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소리내어 낱말 따라 읽기 1학년 1학기 1단원은 낱말식이네. 자, 근데 재미있게 기억, 니은 다 함께 아야 어요. 이건 뭐 자음하고 모음, 잠오식으로 되어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야 해. 그럼 이음절도 있고 이음절도 있고 무엇? 삼음절도 있겠지. 그래서 음절식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이론과 교육과정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서 총론 부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예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론이라는 게 있죠. 강론. 자, 지금 우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총론 부록을 1, 2월에 공부를 하고 3월부터 강론을 공부합니다. 강론. 강론이라는 것은 지도의 무엇? 실제로서 실제 초등학교 애들이 무엇을 분석해 봐야 돼요. 교과서 장면 하나하나를 교육과정과 선생님들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볼까? 좀 전에 선생님들 우리 그거 잠오식, 음절식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교과서 단원입니다. 1학년 1학기 1단원이요.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가능한 한 학생들의 배경식에 있는 낱말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얘들에게 친숙한 낱말을 활용해서 이걸 뭐해라? 읽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걸 쓰면 들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리내어 낱말을 따라 읽어라. 선생님, 친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교과서야. 그럼 이게 교과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지도할 때 이제 뭘 접목해 봐야 돼? 지도서 부록을 함께 봐줘야 돼. 지도서 부록 봤을 때 낱말식, 잠오식, 음절식, 문장식으로 이런 순서로 지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1학년 1학기 1단원에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라는 단어를 봤더니 지금 뭘로 지도하고 있구나? 낱말식이구나. 그래서 임용시험은 요 장면을 주고 인문기 문자지도 방법에서 어떤 지도 방법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낱말식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인데 이런 말 있죠. 이 단원 지도상 1점 봐봐. 모든 학습이 교사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해라.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읽고 쓸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의 중요성? 듣기의 중요성이에요. 그럼 들을 때 듣기에서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야.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는 한마디로 선생님들 뭐냐면 팬클럽에 갔거나 아니면 우리 아침마당에 나오는 아줌마들 있죠.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소리내어 웃어주고 고개를 뭐할까? 끄덕여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맞장구치기라고 그래. 맞장구치기. 이런 걸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1단원의 가장 기본이 듣기에서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듣고 있다는 걸 반응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친숙한 배경식에 있는 단어를 읽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교재에는 이것과 해당 관련된 무엇 기출문제를 항상 선생님들 제시해서 바로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 또 강론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장구를 친다고 했잖아. 맞장구. 그럼 맞장구를 칠 때 선생님들 뭘로? 얼굴 표정으로 시선으로 맞장구를 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는 무엇? 언어적으로 맞장구를 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비언어적 맞장구가 있고 언어적 맞장구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청자의 반응은 얼굴 표정, 고개 끄덕임, 침묵 등의 비언어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질문하게 같은 적극적인 언어 표현으로도 제시해 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기출문제 보십시오. 상대에게 적절히 반응하며 대화한다. 적절히 반응하며 대화를 나누어라. 진이 오늘 급식이 참 맛이 있었다. 맛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 고개를 끄덕인다는 게 뭐야, 선생님들? 비언어적 맞장구죠. 나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이 있었다. 나도 그래. 이건 뭐가 돼? 언어적인 맞장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은 상대에게 적절히 반응한 것이다. 상대에게 적절히 반응한 것은 다른 말로 맞장구 치는 거야. 맞장구인데 공통점, 맞장구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는 언어냐, 하나는 무엇? 비언어냐.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 봐봐. 요것도 또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과거의 문제인데. 선생님, 디가 아니라 시 또는 지. 이건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인 거잖아. 연음과 구개음화. 조금 이제 기출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뒤에도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자음자 쓰기, 자음자 이름 알아보기 이렇게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근데 자음자 쓰기인데 교과서를 봤더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기역, 디귿, 시옷 있지. 교과서에. 그러면 이걸 지도하는 교사는 또 뭐냐면 좀 차이가 있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니은, 리을, 미음 봐봐. 그럼 니은 이걸 보시면 여기에 뭐가 와요? 자음자가 오잖아. 또 리을도 자음자가 오죠. 여기에 안 맞는 게 뭘까? 기역, 디귿, 시옷은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합니까? 기읍자도 모른다고 합니까? 기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의 자음자는 조심해야 돼. 올해 임용고사 1번 문제였단 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 왜 이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이걸 전 학년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주 2회씩 12시간씩 쭉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고 해서 제가 올해 기출문제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선생님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저도 지금 교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임용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들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이게 이제 1교시 국어 1번 문제인데 어떻게 제가 공부하는가 자세히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한글 교육에 대해서 나눈 대화이고 읽기 학습 자료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1학년 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다? 한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건 2022든 2015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한글을 잘 못된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봐봐. 한글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애들은 이거였습니다. 자음자의 이름과 모음자의 소리값 익히기를 어려워하더라. 자, 그러면 애들이 자음자의 무엇? 이름. 그럼 방금 우리 교과서에 자음자의 이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기억나죠? 자음자, 모음자, 아야, 요야. 이제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애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글 교육 방법은 다양하니, 즉 한글 교육 방법은 출판사마다 교육청마다 다양합니다. 자,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한글 제 경험은 한글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 다음 자음자 11개의 이름을 지도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생님들 지금 뭐냐면 한글 자모의 수는 몇 자? 24자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자음자 몇 개를 지도합니까? 14개의 이름을 지도합니다. 그럼 이제 모음자 몇 개 남았어? 10개야. 그럼 모음자의 무엇? 소리값.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음자의 이름과 모음자의 뭐 익히자? 소리값을 했단 말이야. 그럼 자음자의 이름을 지도해.
이때 그림과 같은 방식을 하려면 자음자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더라. 요거 방금 전에 제가 했었죠. 뭐 기억나요? 니, 은 기억나죠? 그럼 비, 읍. 자, 근데 그림과 같은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뭐가 있더라? 자음자가 있더라. 방금 뭐 기억납니까? 기억, 디귿, 시옷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뭐라고 했냐면 출제자가 A에 해당되는 뭘 쓰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자음자에 뭘 쓰라고 그랬어?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음자에 이름 쓰니까 기역이라고 써야 돼? 기역이라고 써야 돼요? 자음자의 이름은 기역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걸 답 쓸 때 쓰면 조심한단 말이에요. 답 쓸 때. 자, 그 다음에 모음자의 소리값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모음자 10개의 소리값은 자, 모음자 10개의 소리값이자. 선생님, 모음자가 실제 10개입니까? 훨씬 더 많죠. 그 중에서 10개라는 것은 어디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사항에 제시한 24자 중에서 뭐 해야 돼? 10개의 모음자야, 모음자. 소리값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자를 지도한 후에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자. 결국은 이 문제는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모음이라 그러고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중모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모음자 중에서 단모음과 그 다음에 무엇? 이중모음을 모음자를 선생님들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해당되는 모음자를 모두 무엇? 쓰라고 있어요? 없어요? 쓰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자음자, 모음자 쓰기였습니다. 이 문제. 조금 더 해설해서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문제. 좋은 방법이네요. 선생님께서는 단어 읽기 학습 자료를 잘 만드시라고 들었는데 비결이 뭡니까? 저는 단어 읽기를 지도할 때, 자, 뭘? 단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었고 읽기했고 2단계에는 단어의 길이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읽기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를 먼저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은 단어를 무엇? 나중에. 자, 먼저란 말이 있고 나중에 또는 순차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일치하지 않는 단어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그럼 여기 보십시오. A, 방금 읽어봤던 이 A를 고려하여 C와 D를 선정한 이유를 단계별 학습 요소를 고려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포인트가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포인트가 단계별 학습 요소란 말이야. 그럼 방금 전에 선생님들 단계별 학습 요소로 우리가 기억이 될 게 뭡니까? 여기 보면 글자의 짜임하고 단어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의 짜임은 우리가 초성이 있으면 중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종성이 있을 거 아니야. 글자의 짜임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이건 봐봐. 소, 그 다음에 무엇? 자, 코, 쭉 있죠. 이런 단어들은 쓰면 다 뭐야? 초성하고 중성만 되어 있잖아. 근데 손, 잠, 이응, 리을. 선생님, 이건 다 뭐가 있습니까? 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글자의 짜임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 자음자, 모음자, 자음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우리가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주잖아. 선생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2단계는 단어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는 소 다음에 소는 글자의 짜임이 종성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2단계는 단어의 길이야. 자, 손이죠. 손. 근데 뭐가 있습니까? 목이야. 글인데 한이야. 물인데 물통. 밤인데 군밤. 그러니까 얘는 이름절, 얘는 뭐야? 이음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손이어도 1단계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이고 2단계에서는 이름절을 지도한 다음에 무엇? 이음절이야. 그럼 3단계 뭐 3단계. 3단계는 여기 지금 뭐라고 있냐면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 바람, 지붕, 초록, 하늘이야. 자, 근데 B, C. B와 C를 나누는 기준. 여기 지금 일치하지 않는 단어. 다시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단어 지금
빛이 나눴죠. 구, 거, 노리, 믿음, 악. 뭐야 이건 다. 연음이지. 국수, 늑대, 접시, 책상. 이건 뭐야? 경음아, 된소리.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국어과 선생님들 1번 문제인데 실제 시험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교재를 작업하는 방식이고 올해부터 이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는데 방금 전에 문제에 대한 선생님들 예시답안입니다. 기역, 디귿, 시옷, 야, 여, 요, 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시,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종성, 디, 단어의 길이, 이름들에서 이음절, 비는 연음, 씨는 무엇, 경마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죠. 올해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11월 11일 날 시험 보고 온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제가 답안지를 주고 제가 특별히 똑같이 답을 한번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1, 2, 그 다음에 또 1, 2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총 4사람이 이렇게 제시해 줬거든요. 그리고 수험생 프로토콜은 수험생이 느낀 걸 선생님들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지문과 문제의 조건을 읽고 풀면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했어요. 미국 지문과 문제의 조건을 읽어라. 좀 전에 이걸만 기억나? 글자의 짜임과 그 다음에 낱말의 길이. 그럼 글자의 짜임은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종성, 이름절, 이음절. 이걸 선생님들 아마도 의미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잘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그럼 답을 쓸 때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뭘로 썼습니까? 시옷이라고 썼죠. 어떤 사람 봐봐. 기역, 디귿, 시옷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자음자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자의 이름이니까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무엇? 시옷. 이렇게 선생님들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반드시 제가 왜 글자의 짜임, 이 말을, 단어의 길이, 이 말을 제가 답지에 굳이 줬을까요? 이 말을 둔 이유는 방금 문제에서 단계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습 요소가 포함되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학습 요소에서 1단계는 뭐였어? 글자의 짜임, 2단계는 단어의 길이야. 그럼 글자의 짜임은 초성, 중성, 종성,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있잖아요. 요걸 선생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음자, 모음자. 그래서 지금 단어의 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글자의 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초성, 중성, 단어의 길이, 이름절, 이음절. 이렇게 선생님들 말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받침을 사용하여 글자의 짜임을 초점을 둬서 선정하였고, 글자의 길이가 짧은 단어를 먼저 사용, 단어의 길이를 달리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시는 받침의 유무, 얘는 음절 수를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는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에 초점을 두고 지도에 선정했다. D는 단어의 길이가 한 글자인 단어를 지도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받침, 대부분 받침의 스님들 유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예시자반으로 답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왜? 글자의 짜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떻게 초성, 중성, 종성 여기에 스님들 초점을 두면 이걸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출제자와 채점자 간의 선생님들 소통을 통해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답안이 어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실제 정답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연음, 된소리. 다 보면 이제 선생님 소리의 변동, 유무 잘못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연음 법칙, 경음화 현상. 안타깝죠. 연음 현상 일어나는가?
그럼 또 하나 뭐 들어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게 연음 말고 또 뭐 있어야 돼? 된소리가 쌤 들어있어야 된다. 하나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다른 선생님들이 답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으면 쉽게 더 문제 파악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답을 어떻게 썼는가를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프로토콜,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낀 점을 솔직히 한번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해설을 다냐면, 이제 365 족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매일 하나씩 뭐 하자. 알아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01번.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기출은 반드시 반복돼요. 그래서 반복 기출 뽀개기. 05년도. 자, 이거였어요, 선생님들. 그럼 제가 왜 먼저 한글 맞춤법 제4항을 해설로 뒀을까요? 24자료하고 순수화 이름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를 지금 해설에 지금 제시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글 자모의 수는 24자료하고 그 순수화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4개의 이름을, 자음자의 이름을 정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로서 한글 맞춤법 족보 1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춤법 사항이 있고 부침 1이 있고 뭐가 있어? 부침 2. 그럼 올해 시험이 사항이 나왔다면 앞으로의 시험은 부침 1, 2 사전에 올리는 자모의 순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비읍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 봐봤어요. 밑에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이을, 미음, 비읍 이 형식이 맞죠. 그래서 이의 있잖아. 이 모음을 바탕으로 여기에 초성하고 뭐하고 종송에 놓이더라. 그래서 니 그다음에 무엇, 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역, 디귿, 시옷도 기역, 디귿, 시옷으로 해야 나머지 글자와 이름 표기에 일관성이 있지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에서처럼 전통적으로 쓰여온 것이므로 그대로 무엇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초등 교과서를 보면 기역, 디귿, 시, 옷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실제 이렇게 제시했고 자음자 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족보 형식으로 제시해서 계속 공부하자 그 말이야. 이것은 기출에 나온 건 반드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 했냐면, 도대체 여러분 과거에 이 기출은 언제 또 나왔는가? 반복 기출 뽀개기 반기뽀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올해가 2024학년도의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면 2005학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봐. 1부터 6에 들어갈 명칭을 정확히 쓰라 그랬죠. 1, 2, 3, 4, 5, 6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제시된 거 맞죠?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지금 제시가 돼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과거의 기출문제가 굉장히 뭐할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기출을 풀었으면 1번 문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교재를 선생님들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모음이야. 모음은 원래 21개로 쓰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잖아. 이 중에서 단모음이 있고 뭐가 있어, 선생님들? 이중모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거가 단모음 그래요.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위치가 처음과 달라지는 걸 주가 이중모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음은 선생님들 지금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지금 총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무엇? 21개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 11개로 총 21개야. 그럼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 자, 그럼 이제 단모음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뭘 지도해? 이중모음, 복잡한 무엇? 이중모음을 쓰면 지도합니다. 근데 야, 여, 그 다음에 요, 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네들에는 선생님들 지금
앞에 보면 지금 어디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야, 여, 그 다음에 요, 유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10개 속에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24자니까 모음자 10개의 소리값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자를 지도한 후에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뭐 해야 돼요, 선생님들? 입술 모양이 변하는 이중모음을 뭐 해야 돼?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답이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네 가지 있잖아. 이 네 가지가 뭐가 돼? 답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음은 단모음을 먼저 지도하고 뭘 지도하더라? 이중모음을 지도하는데 이중모음이 복잡한 이중모음이 있고 기본적인 이중모음인데 기본적인 이중모음 야여 그 다음에 요 유 이건 어디에 나와 있더라? 그렇지. 얘는 한글 자모 맞춤법 원칙 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답이 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 답 쓸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 모음이야 모음. 이렇게 지금 모음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 앞으로 수업할 때는 또 더 자세히 모음 삼각도 이런 게 뭐 할까? 굉장히 선생님들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우리 글자에 짜임이라는 게 있었잖아, 선생님. 그러면 초성, 중성이 있고 초성, 중성 그 다음에 무엇? 종성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뭐 했어? 소가 있으면 손이 있으면 초성과 중성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초성은 소음 소리, 처음 소리인 자음, 중성은 모음, 종성은 자음이다. 이렇게 쓰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구조를 말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받아쓰기가 나오거든요. 1, 2학년 보면 받아쓰기 할 때 쓰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음절 낱말에서 무엇, 이음절, 삼음절에서 손, 손목, 밤, 군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쓰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낱말 단위가 선생님들 나왔으면 또 여기도 봐봐 선생님들. 음음 변동이 없는 개음절, 음음 변동, 폐음절 있고 음음 변동. 자, 여기 이 부분 음음 변동 연음하고 뭐하고 된소리가 출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해설은 최대한 자세히 해야 되고 해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이게 하나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에 제시된 뭐 족보에 제시된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뭐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련 기출을 다 또 풀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때가 뭘 제시했습니까?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연음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이제 연음을 제시한 거야, 연음. 그래서 연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또 국어, 뭐 국이, 국에 국쭉 있었을 때 연음.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반복 기출 뽀개기, 반기뽀. 여기 봐보세요, 지금. 마, 시.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연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국어로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무엇? 마시로 이렇게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반드시 기출은 연결돼서 공부합니다. 자, 이 기출을 제가 끄집고 올 때 초등 기출만 끄집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4년 기출은 14년 초등 기출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초등 특수라든가 중등 임용고사에서도 관련 기출이 있으면 같이 가지고 와서 선생님 공부하면 돼서 기출 문제만 봐도 넘칠 겁니다. 또는 올해 뭐 나왔습니까? 우리 경음아 나왔죠. 앞에서 국수, 늑대, 접시 이거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자, 그럼 옆에 반기포. 20년 초특 기출이요. 초등 특수 나온 기출이에요. 그럼 초등 특수에 보십시오, 이거. 연음에 국어 있잖아. 근데 학교, 이건 뭐가 됐어, 선생님들? 음음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다르다, 나중에 이제 있다 하더라도 연음 법칙이나 학교, 뭐가 될까? 된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된소리, 경음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들 교재를 쭉 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선생님들 강조한 거예요. 기출이 나오면, 자, 여기서 연도별을 기출로 하는데요. 실제 선생님, 이게 시험지 자체를 봐두는 게 선생님 중요해서 실제 평가원 시험지 자체입니다. 거기에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분석하기 좋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네모박스나 이런 걸 제시해서 저와 같이 하나하나 문제를 철저히 선생님들 분석해가지고 문제는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을 뭐 할까?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뭐예요?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련된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초등기출문제, 초등특수기출문제, 중등임용고사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반복할 겁니다. 기출은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제시된 기출문제집도 있고 또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그 과목별,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만 모아서 제시한 기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문이 길어요. 지문을 분석해서 족보라는 걸 바탕으로 기출 관련 내용을 쭉 정리해서 관련 또 반기보, 반복된 기출, 다른 해에 나왔던 기출을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올해 수업 자체 선생님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2025학년 대비 임용에서는 작년과 가장 큰 차이가 초등 임용 수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작년에는 주 1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 2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1월 5일 날 금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합니다. 그리고 8주 완성입니다. 그러면 금, 토 10시부터 5시 1시간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 토에 1, 2월 달에 뭐 하냐면 교육과정 2015, 2022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과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등을 쭉 공부합니다. 여기 교과 교육론 이건 이제 지도서 부록이야. 2015 지도서 총론. 근데 2022는 아직 지도서 총론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2022의 지도서 총론은 내년에 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걸 공부했으면 해당 무엇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 기출문제, 총론, 교과 교육론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강론은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강론은 3에서 6월 달에 하니까 다시 3에서 6월 달에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그 문제에서 무엇? 강론 문제를 봅니다. 초특에 출제된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3, 6에서는 점점 넓혀가지고 중등 기출문제까지 쭉 풀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수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뽀개기 교재, 그 다음에 초과정 뽀개기 한 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국은 선생님들 이게 나중에 한 권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정리한 걸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론서가 4권이라면 한 권으로 정리한 또 정리 내용 단고나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뽀개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봤던 국어 문제 같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로 이런 건 이제 2024학년도 국어, 뭐 영어, 사회 쭉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과목별은 2024학년도 국어, 2023학년도 국어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1, 2월 달에는 과목별 기출을 푸는 데 초점을 두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계속 기출을 반복해서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들 지금 그리고 이제 7, 8, 9, 10 여기서는 계속 문제, 기출을 변형하는 문제, 교대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 중등 임용고사 기출을 변형한 문제를 교과별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학년도 초등 임용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